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첫 번째 페이지. 우주적 스케일로 사랑을 써내려가는 천문학자, 잡지사의 영원한 동반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새해 첫 페이지를 함께 열겠습니다. 먼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일단 2026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올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의자 어디 갔어? 예.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 먼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혹시 올해 뭐 이루고 싶은 소망이라든지 뭐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소망이라면 우리 잡지사 구독자 그러지 말고 50만. 아, 진솔하게 가자. 진솔합니다. 아, 잡지사 50만. 네. 예. 연자 타임즈 50만도 1순위 아니에요, 그게? 예. 저는 그냥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많은 음. 분들이 봐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또 네, 잡지사에 이렇게 성공을 네. 기원해 주셔서. 원지님도 항상 좀 자극이 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새해에도 별별 이야기를 이 지웅배 교수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첫 밤을 우리가 별 이야기로 채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스타리안 나이트. 오늘은 추운 날씨에 가뜩이나 옆구리 시려하고 계실 솔로 구독자들을 위해서 우리 지웅배 교수가 참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죠. 예, 우리 먼지님이 한 쌍의 커플별을 소개해 주신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는 또 열받는 거 가져왔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어떤 별인지 일단 주인공 별 소개나 네. 해주시죠. 예. 일단 방금 농담 삼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사랑스러운 커플별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움과 공포를 안기는 악당의 별, 악마의 별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별입니다. 커플인데 악마이기도 하다. 네. 약간 로켓 단 느낌인가요? 그러게요. 예. 약간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배트맨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배트맨? 네. 예. 그 배트맨 만화에서 이제 배트맨과 겨루는 여러 빌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커나 아니면 약간 더 옛날 분들은 펭귄맨을 펭귄맨. 떠올리기도 예, 하고. 예. 근데 이제 만화에서 나오는 되게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라스 알 굴이라고 하는 빌런이 있습니다. 아, 라스 알굴 네. 이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인데 네. 정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라스 알 굴은 일종의 배트맨의 장인어른입니다. 아, 장인어른. 네. 배서방 이렇게 부르나요? 그렇진 않고 예. 이제 장인어른이 있어 배트맨이? 라스 알 굴의 예. 딸이 있는데 예. 이 딸이 배트맨에게 반해서 예.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 라스 알 굴도 배트맨의 뛰어난 그 능력을 보고 예. 자기 후계자로 기르고 싶어 했어요. 이분도 좀 한가닥 하시는 분인가 보네. 그렇죠. 이제 아주 먼 옛날 어떤 마을에 살고 있던 그 의사였는데 술탄의 의사였는데 이제 어떤 신비로운 그 어떤 호숫가 같은 거에 빠져서 영생의 힘을 얻고 이제 그거로부터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이 라살굴이 약간 타노스처럼 인간은 지구의 악이다. 인간을 다 없애야 된다. 아, 저 마블 타노스의 네, 세계관이네요. 그런 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어줄 후계자로 배트맨을 점찍고 또 이제 딸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딸을 또 구해준 게 배트맨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딸이 또 사랑에 빠지고 장인어른이 되는데 근데 그 장인어른의 사상이 다소 극단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배트맨이 느끼고 사람 없애는데 동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완전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서로 가족 관계이지만 이제 콩가루 집안. 네,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이제 그런 캐릭터이죠. 예. 네. 라스 알굴이 오늘 주인공 별이랑 상관이 있나요? 맞습니다. 예. 이 라스 알굴의 이름이 말 그대로 알골이라는 별의 원래 이름이에요. 아, 알골. 네. 알골. 네. 라스 알골. 그게 이제 실제 그 원래 제목을 쭉 가면 라스 알굴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굴에서 굴. 이게 굴이에요. 굴. 네, 괴물. 귀신. 아, 괴물이라는 네, 뜻이에요? 그 가끔 뭐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에서 굴이라고 하는 그거가 이 알굴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고요. 그럼 그 알이 약간 아랍 쪽 정관사 알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괴물의 머리, 귀신의 머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별자리에서 그 페르세우스 자리가 이제 그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있거든요. 페르세우스란 영웅이 메두사 머리 잘랐죠.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메두사의 머리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빛나고 있는 별이 알골입니다. 잠깐 저기에 이제 페르세우스 자리인데
저게 지금 메두사 대가리다. 알골이. 네네네. 그래서 그렇지. 옛날부터 예, 이 예. 알골이라는 별은 예. 뭔가 좀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막 유령이고 귀신이고 괴물이고 이런 이제 이미지가 많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네. 알골이 옛날부터 뚜렷하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변덕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변덕 어떤 변덕이죠? 보통 대부분의 별들은 언제 보든 상관없이 음. 계속 같은 밝기로 보였는데 음. 알골은 아주 뚜렷하게 3일 조금 안 되는 짧은 주기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게다가 그 밝기 변화의 폭이 꽤 컸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보면 저거 이틀 전보다 어두운데 예. 다시 이틀 전보다 밝아졌네 네. 이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뭐 변광성 맞아요. 설명해 주시면서 이거 그 정도는 감이 잡히지만 네네. 3일도 안 되는 주기라는 게 조금 짧게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짧은 주기로 확확 변하고 하니까 저건 좀 불안한 별이다. 되게 위험한 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 변광성을 예. 귀신의 별, 무서운 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심지어 동아시아 쪽에도 예전에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네네, 무덤과 맞습니다. 쌓인 시체를 의미하는 맞아요. 그 동아시아에서도 네. 똑같이 이 별에 붙인 이름이 그 뜻이 네. 어떤 무덤의 별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스 신화를 알지도 않았을 텐데. 당연히 어떻게 그 글은 뉘앙스가 없었겠죠. 공유되지?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옛날부터 사람들은 특히나 우주가 아주 안정된 세계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변치 않고 어떤 지금의 모습을 꿋꿋하게 유지하고 이런 안정된 세계여야 하는데 가끔씩 반기를 들고 뭔가 변덕을 부린다? 이건 좀 심상치 않다. 곱게 볼 수가 없구나. 이건 좀 이상한 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알고를 관측하면서 그런 변덕스러움 때문에 좀 애를 먹거나 궁금증을 가졌던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 그러니까 알골이 변광을 하고 있다, 알골이 변덕을 부리고 있다라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며칠 주기로 변화하고 있는지 또 이게 그 정체가 무엇일지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1764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존 구드릭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청력도 잃었고 나중에 이제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에서 대부분의 유년기를 보내는데 당시 18세기 영국에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못 들었나요? 네, 그러니까 청력을 잃어서 이제 좀 차별이 많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가 외교관이었고 좀 고위 관직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학교에 잘 들어가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이제 실제로 본인이 좋아했던 천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때 마침 구드릭의 바로 옆집에 천문학자 아빠와 아들이 사는 그 이웃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아들하고 굉장히 돈독한 이제 사이를 이어가게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아들도 구드릭보다 거의 10살 넘게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큰 형이었죠. 그래도 이제 구드릭이 옆집 아들이 더 나이가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똘똘하고 되게 착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 천문학자 부자와 함께 잘 어울리면서 그들의 작업을 도와주고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구드릭은 그 아들 에드워드와 함께 다양한 별을 관측해서 목록을 정리하는 이제 일을 쭉 하는데 그때 마침 계속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그 알골 변광성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구드릭이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거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2.8일 정도 되는 3일 조금 안 되는 주기로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화할까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드릭이 정말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어떤 가설을 제시하냐면 저 별 주변에 어떤 어두운 덩치 큰 무언가가 돌고 있다. 그래서 그 별 앞으로 그 덩치 큰 무언가가 주기적으로 가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평소에는 밝게 보이다가 무언가가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마다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또 벗어나면 원래 밝기로 돌아오고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행성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을 테니까 이러한 뚝뚝 끊기는 그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보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그 한 바퀴 도는 사이클이 2.8일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설을 제시를 했고 사실 되게 전 뛰어난 통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다른 별 주변에 외계 행성 찾을 때 쓰는 거랑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별 주변에 행성이 가리고 지나가면 주기적으로 밝기가 어두워지는 트랜짓이라고 하는 현상을 쓰고 있는데 네. 외계 행성은커녕 태양계 행성이 몇 개 있는지도 몰랐던 그 시절에 네. 이런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또 다른 가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또 다른 가설로는 이제 그 알골 별, 물론 이제 이때는 알골이 단일별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일별이지만 그 얼굴 표면에 네. 우리 태양처럼 온도가 낮은 얼룩, 별의 검버섯이라고 볼 수 검버섯. 있는 예, 예, 예. 흑점이 크게 있고 그 흑점이 있는 쪽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자전을 하니까 이제 그런 식의 또 주기적인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검버섯 생각을 존이 했던 보일 거죠. 땐 어둡게 보이고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예. 둘 중에 그러면 맞는 가설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예. 물론 정확하게 보면 네. 이제 알골의 정체가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게 되냐면 알골은 상대적으로 뜨거운 별 하나, 그다음 미지근한 별 하나, 이 둘이 쌍성을 이루고 있고 주기적으로 우연하게 그 둘 중에 하나가 그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실제로 그 구드릭이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가설. 네, 그죠? 첫 번째 가설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제 밝기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변광성을 뭐라고 하냐면 네. 마치 태양 앞으로 달이 가리고 지나가는 식 현상, 일식처럼 별에 의한 또 다른 별의 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식변광성 또는 식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상성이라고 하는구나. 네. 예. 이 구드릭이 그래서 이 놀라운 발견을 해서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영국 왕립학회에서도 아주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식상성이라는 것의 개념을 처음 발견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네, 사실상 그러면. 이 별과 별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함께 빙글빙글 돌면서 커플별을 밝혀냈다. 그쵸. 그리고 그 커플이 추는 춤 사이가 우리에게 주기적인 밝기 변화의 원인 될 수 있다. 그걸 존 구드릭이. 그렇죠. 예. 굉장히 뛰어난 그러네요. 통찰인 거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는 또 영국이 엄청 고지식한 사회였다 보니까 당시 논문을 냈을 때는 구드릭의 나이가 너무 젊다. 를 이유로 이제 그게 나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19살이었어요, 구드릭이? 네, 그거밖에 안 됐어요. 와, 진짜 천재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차서 21살이 되었을 때 그럼 이제 얘를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이제 넣어주자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 구드릭은 병에 걸려서 폐렴으로 사망한 시점이었죠. 유저를 하는구나. 네, 그래서 굉장한 천재였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구드릭이 18세기 인물이지만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또 얼마나 다양한 발견을 이끌었을까 싶은 좀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800년대 후반인 것 같은데요. 당시 하버드 대학교 천문대장을 맡고 있던 에드워드 피커링과 관련한 또 알골의 일화가 있나 보네요. 네. 이제 예전에 그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했던 그 여성 천문학자들, 컴퓨터들 이야기를 아마 잠깐 해드렸을 텐데 그때 그 여성 천문학자들을 이끌었던 천문대장이 에드워드 피커링이거든요. 그분이 피커링. 그 남자 대장.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남자 대장님, 이 피커링인데 이 피커링이 이제 원래 하버드 대학교에서 뭘 주로 하고 있었냐면 북극성 주변의 별들을 다 관측을 해서 그 별들의 좌표, 밝기 이런 거를 세밀하게 성도 그 목록으로 정리하는 이제 그런 대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별의 밝기가 일정하면 귀찮지 않겠지만 가끔씩 또 별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변덕을 부리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목록에다가 적을 때 밝기를 뭐라고 써야 되지? 그러네. 너무 짜증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변광성들을 또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그때도 알골이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면 알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주기로 금방금방 밝기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커링도 앞서 구드릭이 이야기했듯이 2.8일 정도의 주기로 얘가 굉장히 크게 밝기가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밝기의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길래 그렇습니까? 그 평소 밝기와 비교했을 때 제일 크게 어두워지는 그 순간의 밝기가 원래 밝기의 5분의 3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확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게
그 비슷하게 생긴 두 별이 네. 서로를 번갈아 가면서 가리는 거니까 예. 다른 별 하나가 그 다른 파트너 별을 가리면 예. 별 두 개가 보이다가 하나가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둡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원래 밝게 거의 절반 가까이 어두워져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네. 내용을 설명하는 건가요? 아,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알골 타입의 변광성들의 밝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별 두 개가 다 보일 때는 가장 밝은 순간을 유지하다가 네. 어느 순간 별 하나가 다른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마치 평평한 나무 판자에다가 네. 중간중간 도끼로 찍어가지고 홈을 낸 것처럼 저런 식으로 깊은 밝기 변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네. 이제 피커링은 그 구드릭의 가설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온도가 다른 밝기가 다른 별 두 개가 서로 쌍성을 이루고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밝기가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론을 하죠. 네. 그러면서 그 각각의 별의 주기와 밝기를 가지고 각 별의 질량과 각 별들이 돌고 있는 궤도 사이즈 같은 것도 얼추 계산을 합니다. 아, 예. 원래 유추를 한 거죠.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 피커링의 발견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가설을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가설을 나중에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라는 방법을 하나 남겨놓고 가요. 아. 그래서 네.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예. 만약에 정말로 별 두 개가 서로 빙글빙글 왈츠를 추고 있다라고 하면 네. 어떤 현상도 기대해 볼 수 있냐면 그러면 두 별이 빙글빙글 서로 돌면서 만약에 한 별이 우리 지구를 향해 다가올 때가 있겠죠. 네. 또 반바퀴를 돌아서 멀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이 다가오고 멀어지고 할 때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별빛의 파장이 네. 짧아지고 길어지는 그렇죠. 도플러 효과라는 걸 반복해서 보이게 되겠죠. 예, 예.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별 하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면 같이 짝을 이루고 있던 반대쪽 별은 멀어집니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네, 그렇죠. 반바퀴를 돌아서 네. 또 한쪽은 멀어지면 얘는 또 다가오게 되겠죠. A가 가까워졌다, B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반복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다가올 땐 다른 별이 멀어지고 네. 하는 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벌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이 알골이 별 두 개가 맞물려 돌고 있는 쌍성이라면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도플러 효과가 매번 목격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대체 언제 네. 이 도플러 효과가 제일 극적으로 크게 보여야 할까를 예. 생각해 보시면 예. 별이 우리 지구를 향해서 지구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다가오거나 가장 빠르게 멀어지는 구간에서 도플러 효과가 클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잘 생각해 보시면 별 하나가 다른 별 하나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이때는 거의 지구에서 봤을 땐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렇죠? 아, 그 구간에서. 예. 그러니까 밝기가 제일 빠르게 어두워지는 그 구간에서는 네. 별이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앞뒤로 움직이는 그 방향은 없는 거예요. 아,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쵸. 보이는구나. 예.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제일 크게 목격되는 순간은 네. 밝기가 제일 어두워지는 순간이 아닌 거죠. 대신 두 별이 함께 보이고 있을 때 네. 서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지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네, 네. 그때 도플러 효과가 제일 커야 하는데 아.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번갈아 가면서 반대 방향의 도플러 효과가 두 개가 목격이 되고 예. 심지어 그게 가장 어두워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것보다 살짝 앞이나 뒤에 계속 반복돼서 보여야 한다라는 아주 디테일한 그 예측을 던져 놓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정보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피커링이 예측했던 이 발견이 네. 나중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독일에서 일하고 있던 헤르만 포켈이라고 하는 네. 헤르만 포켈이라고 하는 이제 천문학자가 결국 관측을 하고 입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로 알골에는 별이 두 개가 있고 얘네가 서로 맞물려서 빙글빙글 돌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혹시 오디오로만 들어서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먼지님의 손짓 발짓 네. 설명이 있으니까 네네. 영상을 좀 다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두 별의 움직임까지 이제 유추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독일 그분까지 가서 좋습니다. 이건 뭡니까? 알골 근처에 이 두 커플 별을 지켜보는 세 번째 별이 하나 더 있다던데요. 네. 그래서 이 피커링과 구드릭 그리고 헤르만 포겔까지 총 3명의 물리학자를 거치면서 이 알골은
뜨거운 별 하나, 좀 미지근한 별 하나 이렇게 둘이 짝을 이루고 있는 쌍성이다. 서로 그냥 함께 왈츠를 추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네. 점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멀찍이 또 숨어 있는 세 번째 별의 존재가 발견이 됩니다. 얘도 한 그룹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왈츠의 춤사위를 이제 점점 더 정밀한 관측을 하다 보니까 네. 얘가 마냥 완벽한 주기로 일정하게 돌진 않고 중간중간 자꾸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예. 자꾸 막 박자가 조금씩 스텝이 어긋나고 꼬여. 그쵸? 예, 예. 스텝이 꼬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미세한 주기의 또 다른 움직임이 뭘지를 찾다 보니까 네. 그 멀찍이서 또 추가적인 중력의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그래서 궤도 주기에 약간 미세한 영향을 추가로 가하고 있는 아, 세 번째 별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1950년에 세 번째 별이 발견되는데 이 별은 중심에서 빙글빙글 짝을 이루어서 예. 돌고 있는 커플로부터 2.7 AU 정도, 그러니까 지구 태양 거리의 2.7배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에 네. 떨어져서 이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요. 예. 아까 제가 이 커플을 이루는 두 별의 주기는 3일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엄청 가까운 거예요. 아. 근데 이 세 번째로 발견된 친구는 그 멀찍이 떨어져서 한 바퀴 도는 주기가 680일입니다. 680일이에요. 네. 진짜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인싸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아싸 느낌이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중심에 왈츠를 추고 있는 커플을 예. 부러운 눈으로 어. 쳐다보고 있는 약간 그 뭐 전남친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 별들을 명명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던데요. 이제 그렇죠?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는 네. 이 알골의 세 별을 네. 밝은 별을 A, 옆에 있는 별을 B, 나중에 발견된 꼽사리를 C 이렇게 해서 ABC라고 불렀는데 예. 지금은 약간 그 쌍성계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 원래 짝을 이루고 있던 두 별을 모두 알파벳 대문자 A라고 불러요. 네. 아. 커플을. 네. 네. 그리고 알파벳 AA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발견된 친구를 알파벳 AB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A 중에서 이제 AA1이 있고 AA2가 있는 거예요. 둘이 커플이고 네. 세 번째는 A, B다. 네, 그렇게 아.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약간 선 긋는 느낌 아닌가? 아, 약간 좀 네, 기분이 아닌가? 나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 알골에 지금 새 별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네 말고 더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별이. 네, 예. 주변에 아직 우리가 알지 못했던 네. 최소 3개에서 5개까지 별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가설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알골 방향의 하늘을 이제 디테일하게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 비슷한 방향에서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엇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배경 별들이 좀 많이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혹시 얘네들도 알골 이 시스템 안에 같이 중력을 주고받고 있는 그냥 단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돌고 있다 보니까 궤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같은 들러리 별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별 3개 플러스 뭐 한 두어 개 더 있다고 하면 그게 다 별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만약에 한 가족인 거면 뭐예요,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멀티플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이제 별이 막 3개, 4개, 5개 이상으로 가면 이런 거를 다중성계라고 하고요. 다중성계. 네. 보통 이제 우주에서 대부분 발견되는 다중성계는 네. 단순히 별 2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바이너리, 쌍성 또는 별 3개가 모여 있는 삼총사, 트리플렛, 네. 삼중성계 어. 아주 드물지만 사중성계도 간혹 있는데 네. 뭐 8개, 9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계라고 치면은 별이 하나잖아요. 태양 맞습니다. 하나. 근데 태양 같은 게 8개까지 있을 수 있는 항성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뭐 우리 그 네. 최근에 3차 드라마만 해도 네. 중심에 별이 뭐 3개가 있어서 거기 살아가는 외계인들은 행성의 궤도가 뭐 불안정해서 살기 괴롭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네. 약간 그런 것처럼 별들이 서로 중력을 주고받고만 있다면 네. 뭐 궤도가 굉장히 복잡할지언정 네, 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 가능한 거죠. 그럼 알골이 있는 그쪽도 뭐 한 5개 별이 있는 항성계 뭐 이런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커플 두 별에 집중해서 다시 두 별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별의 나이 관련해서 네. 알골이 진짜 재밌습니다. 왜요? 알골이 너무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명 알골의 역설, 알골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나이 차가 엄청나나?
이게 잠깐 들어보세요. 약간 비도덕적인 수준으로? 예, 예. 일단 예, 예, 그 알고를 이루는 두 별의 질량은 예. 무거운 애가 태양 질량의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 질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벼운 애가 태양 질량이 한 그 80% 정도 되는 질량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3배 조금 넘는 네. 3.7배 질량을 갖고 있고, 네. 그 가벼운 애가 그 태양 질량에 못 미치는 그렇죠. 80% 질량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두 별에서 질량이 조금 다르면 질량이 무거운 애가 먼저 늙습니다. 아, 질량이 무거우면 노화가 빨리 온다. 맞습니다. 예. 별의 세계에서는 예. 질량이 무거우면 그 내부의 연료를 태우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예. 질량이 무겁다는 곧 수명이 짧다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쌍성에서는 네. 무거운 애가 더 진화가 많이 진행된 다 죽어가는 상태로 발견되고, 네. 가벼운 애는 아직 덜 진화한 아직 어린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알골에서는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더 무거운 애가 네. 아직 한창 창창한 어린 태양 같은 주결이라고 하는 네. 어린 단계를 거치고 있고, 오히려 가벼운 애, 태양 질량에도 못 미쳤던 그 가벼운 애가 다 질량이 거의 끝나서 네. 지금 거의 거성 상태에 이제 접어들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네요. 네, 벤자민 알골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왜 얘네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천문학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우리가 생각했던 쌍성과 그 별의 진화의 네. 법칙을 완전 벗어나고 있으니까 네. 말 그대로 알골 패러독스였죠. 다시 한번 알골이 천문학자들에게 악마가 된 거예요. 이게 알골의 역설이구나.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골을 이루는 안쪽의 쌍성은 아주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두 별의 서로 떨어진 거리가 태양과 수성 사이 거리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아, 이거 우주 스케일에서 엄청 가까운 거죠. 거의 뭐 닿을락말락한 정도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별끼리 주고받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네. 상대방 물질을 뺏어올 수 있을 정도예요. 아, 상대방의 체지방과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네, 맞습니다. 흡입할 정도다. 네. 가까워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이제 별 2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별은 선생님이 저보다 가벼우니까 가벼운 별, 제가 무거운 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우리 편집장님이 네. 이제 무거운 별이라고 하면 예. 이제 무거운 별과 가벼운 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가벼운 별 표면에 물질이 있죠. 네. 지금 이 물질, 표면 물질, 제 표면 물질은 제가 제 중력으로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거리가 짧아져서 무거운 별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예. 심지어 제 얼굴에 묻어있던 빵가루조차 제가 붙잡는 힘보다 그쵸. 상대방이 뺏어가려고 하는 힘이 그렇죠. 더 강해지는 예. 거죠. 제가 가만 안 놔두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제 볼살부터 예. 우리 편집장님 쪽으로 이제 달라붙기 시작을 하겠죠. 전 더 비대해진죠. 그렇죠. 예. 그럼 더 이제 무거워지고 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아마 알골에서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더 질량이 작았던 별이 질량이 무거운 별, 사실 이 물질을 빼앗기는 쪽은 더 거대한 쪽이 더 쉽게 빼앗겨요. 왜냐면 더 거대하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럼 표면 중력은 더 약해지거든요. 바깥에 얘네들은 좀 약하구나, 그쵸?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더 쉽게 빼앗기는 거죠. 아, 그러면 계속 여기가 무거워졌다, 저기가 무거워졌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원래 가벼웠던 애가 더 무겁게 비대했던 짝꿍의 살점을 더 빼앗아 와가지고 지금은 마치 자기가 더 무거운 애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고, 빼앗긴 쪽은 원래 가벼웠던 애인 척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그 벤자민 버튼 같은 현상이 발생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로슈 로브라고 합니까? 아, 네. 그래서 이 내 중력으로, 네. 내 자체 중력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가하는 중력으로부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가까이 접근을 해야 내 형태가 파괴되지 않고 나의 온전한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한계를 로슈 한계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5만 킬로미터인데 네. 달이 지구에 더 과도하게 가까이 다가온다 네. 하면 달 자체의 중력만으로도 네. 이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중력을 버틸 수가 없어서 네. 달이 부서져 버릴 거예요. 아, 그럼 달이 산산조각 나서 이제 지구 주변에 고리가 생기겠죠. 네. 그때 언제까 어느 정도 거리까지 달이 가까이 다가와도 안 깨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네. 그 한계를 로슈 한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쌍성의 경우에는 두 별이 인접하게 붙어서 네. 서로가 가하는 중력 영향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땅콩처럼 생겼습니다. 별 A가 그리는 경계가 있고 네. 별 B가 그리는 경계가 있고 그 경계가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마치 땅콩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로브라고 부르다 보니까 로슈 로브라고 하는 이제 경계가 형성이 되고 네. 그 경계보다 더 안쪽으로 어떤 별의 표면이 뿔쑥 튀어나오게 되면 네. 이제 그때부터는 상대방 별 쪽으로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알골 그 두 별은 엄청 지금 남사스럽게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네. 그렇죠. 내 몸의 일부를 막 서로 막 내어주면서 막 그쵸. 얘가 무거웠다, 얘가 커졌다 막 이러면서 뭐 상당히 헌신적인 진득합니다, 얘네 지금. 스킨십을 주고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참 멀리서 세 번째 별은 보고 있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남사스럽습니다. 예. 알골의 그 밝기 변화하는 주기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존 구드릭과 피커링과 그다음에 포게를 거쳐서 18, 19세기 때부터 이제 서양 유럽에서는 이 알골이 3일 조금 안 되는 규칙적인 주기로 밝기가 변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소수 의견이긴 한데 좀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훨씬 옛날부터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 알골이 정확하게 3일 정도 주기로 밝기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썰이 있거든요. 뭐 기록이 네, 있나요? 기록이 있긴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가 뭐만 하면 네. 다 고대 이집트, 고대 로마 그쵸. 뭐 다 그 시작은 봤죠.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이집트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알골의 기원도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그 고대 이집트에서 네. 그 달력을 만들던 달력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을 좀 멋있게 부르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hour watcher, 시간의 관찰자라고 불렀던 직업군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밤하늘에 보이는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 밝기 이런 거를 보고 이날은 운이 좋다, 이날은 운이 나쁘다 이런 거를 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그 세 그룹으로 쪼개서 네.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쪼개서 네. 그 매일매일마다 이때는 운이 좋은 날, 이때는 운이 안 좋은 날 이렇게 이제 운수 달력을 표시하는 거예요. 별점 같은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별점을 보는 건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이제 와서 현대 수학자들이 네. 이 카이로 달력이라는 달력이거든요. 네. 이 카이로 달력에서 운이 안 좋은 날이 며칠 간격으로 반복됐는지 예. 이거를 혹시 패턴이 있나를 확인해 본 거예요. 예.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패턴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네. 29.5일 주기의 패턴이 있었어요. 이거는 생각하기 쉽죠. 달. 맞아요. 우리가 보름달에서 그 금음달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상망월 주기와 일치하거든요. 예. 그래서 달의 모양을 보고 이게 운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나 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패턴은? 근데 이거를 제거하고 나면 네. 좀 더 명확하게 작은 패턴이 하나 또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거의 정확하게 3일 정도 주기, 2.85일 정도 주기로 반복되는 주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알골도 2.8 몇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진짜 이거 알골도 이미 그때 사람들도 이걸 보고 이거 운이 안 좋은 별이다. 네. 알골이 뭐 어두워지면 이날은 운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추론을 해볼 만한 근거가 나오는 거죠. 알골을 찾아봤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그 패턴이 2.8 몇이면 되게 유사하네요. 근데 네. 물론 네. 숫자가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이 주기가 알골 때문에 나온 주기냐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런 게 맞나요? 뭐 그렇다기보다 네. 이게 2.85일 주기가 있다 한들 실제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까지는 사실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확실하게는 못하죠, 당연히. 어렵죠. 예. 근데 이거를 좀 더 심층 분석을 해서 약간 그럴듯한 이제 근거로 만들어 가게 돼요. 네. 사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골의 주기는 2.8671 정도입니다. 예. 약간 달라요. 근데 이 카이로 달력에서 나오는 주기는 네. 2.861까지는 아니고 2.851 정도거든요. 조금 다른데. 물론 뭐 그냥 미세한 차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엄밀하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를 봤을 때 되게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골은 서로 물질 교환이 벌어지고 있는 나의 살점을 뜯어서 상대방에게 먹여주고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현장이잖아요. 격정멜로예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면서 별의 질량이 달라지게
달라지겠죠. 예, 예. 별의 질량이 변화한다면 별이 주고받는 중력에도 변화가 생기고 별이 빙글빙글 도는 주기도 변합니다. 아.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그 알골의 예. 질량을 전해주는 속도 네.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이집트 때 목격했을 알골의 주기가 어느 정도여야 할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 시간 거슬러서 그쵸. 계산되나요? 그쵸. 예. 해보니까 예. 원래는 2.85일 정도였는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살점을 계속 떼어내주면서 어. 조금씩 주기가 늘어났고 지금은 2.867일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또 나오는 거죠. 알골 봤네,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 이 기원전 12, 13세기 이때 당시 이 이집트 천문학자들이 이 알골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재미난 추측입니다. 재밌네. 네. 피라미드도 진짜 외계인이 만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아, 알골 정말 흥미로운 얘기가 많은 별이었는데요. 끝으로 뭐 알골에 대한 교수님의 총평 듣고 새해 첫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알골이 참 재밌는 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잘 몰랐을 때 알골이 보여주는 어떤 주기적인 그 밝기 변화를 보고 뭔가 무서워하고 거기에 귀신을 더 씌우고 메두사의 얼굴을 더 씌우고 다양한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알골을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저렇게 별들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까지 상대방의 죽음을 유예시키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알골과 같은 접촉상성 혹은 식상성이라고 하는 이 현장이 상당히 이 우주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현장이란 생각도 듭니다. 올 한 해가 좀 알골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쵸. 많이 보이는 네. 그런 사회적으로도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기성 방송인처럼 의미 부여하면서 새해 첫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라는 이름을 가진 것과 달리 서로를 향해 도는 이타적인 애틋한 커플별 알골에 대해서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